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멸치 이용재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캐스트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9월 모의평가의 핫 이슈는 대학력이었죠. 언제 대학력이 발생하느냐, 그것에 관련된 캐스트는 제가 전에 찍어드렸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UL의 일국일표의 원칙을 따르는 기관은 어디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능동적 권리하고 도대체 적극적 권리라고는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른 겁니다. 두 가지를 짧게 전달할게요. 자, 통상 이제 일국일표의 원칙이라고 했을 때는 유엔의 기관 중에 유엔 총회의 의결 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총회에서는 약소국도 한 표, 강대국도 한 표, 그래서 총회를 약소국의 무대라고 보통 부르죠. 다만 총회의 의결은 권고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EBS 수특수완이나 혹은 10월에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나 혹은 사설기관의 모의고사에서 자, 유엔 안보리도 안전보장이사회도 일국일표의 원칙이다라고 선지가 나왔고 이것을 맞게 출제한 예를 좀 은근히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파이널 걷지마 변형 문제에서 안보리는 일국일표의 원칙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안보리는 일국일표의 원칙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갖지만 일국일표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일국일표라고만 하면 자, 찬성표일 때는 일국일표가 맞아요. 5개 상임이사국들이 전부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이라면. 근데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5개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이때는 일국일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일국일표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나름 표의 가치가 동등하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는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전혀 일국일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나 EBS의 어떤 권위를 믿고 있겠지만 자, 출제기관의 권위는 교육과정 평가원밖에 없습니다. EBS가 출제기관도 아니고요. 교육청을 모의고사를 낸 뭐 경기도교육청 이런 데가 권위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 정리할게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일국일표이지만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갖는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나무랄 데가 없죠. 네, 다 진술이 됐어요. 이건 맞게 푸시고 그냥 안보리가 일국일표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이 좀 신중하시거나 좀 혹은 틀리게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모의고사나 EBS 문제들이 여지껏의 예로 봤을 때 다 맞지 않아요. 오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필터 걸러지듯이 걸러지질 않거든요. 그냥 틀렸어도 그냥 넘어가고 틀렸어도 넘어가는 양상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사설기관의 모의고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오류가 많은 그런 출제기관들에서 낸 것에 권위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평가원 모의고사 혹은 평가원에서 낸 수능에 나왔다면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분필을 들고 있는 19년 동안 유엔 안보리에 대해서 일국일표라는 표현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네, 문제가 좀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라면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맞는 걸로 푸시되 그냥 단순히 유엔 안보리가 일국일표의 원칙에 의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틀리게 푸시거나 아니면 다른 선지를 보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일 좋은 건 좀 신중하게 가는 거겠죠. 그죠? 신중하게 이 선지를 빼고 다른 선지에서 답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좋을 듯해요. 이게 이제 제일 큰 핫 이슈였습니다. 안보리에도 일국일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완벽하게 진술되면 맞는 거지만 이렇게만 썼을 때는 이쪽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다른 선지로 좀 푸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별로 이제 쓸데없는 논쟁이긴 한데 선생님, 능동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가 어떻게 달라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언어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학술적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옐리네크라고 하는 독일의 법학자입니다. 한 100년 전쯤 살았던 독일의 법학자인데요. 이 옐리네크의 분류에 의하면 옐리네크는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 속에서 국민들의 지위를 4개로 구분을 했어요. 그 지위 4개가 뭐냐? 수동적 지위, 그리고 능동적 지위,
그리고 소극적 지위, 적극적 지위의 네 가지 지위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먼저 수동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나오는 건 뭐예요? 국민의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뭐 국방의 의무라든가 납세 의무라든가 등등. 그 다음에 능동적인 국민의 지위에서 나오는 건 뭐냐?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지. 참정권. 그럼 국가의 소극적 권리에서 소극적 지위에서 나오는 건 뭐냐? 자유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적극적 지위에서 나오는 건 뭐냐라고 하면 청구권과 사회권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옐리네크의 분류에 의하면 얘하고 얘는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언어적으로 자꾸 접근하면 이 두 개는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 느껴지겠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옐리네크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 결론, 이거 뭐 이미 근데 평가원 기출문제에서요. 뭐를 낸 적이 있냐면 참정권이 적극적 권리이다라고 진술해서 맞는 선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에. 그렇다면 결국 평가원 출제자들은 이 지금 100년 정도 된 옐리네크의 케케묵은 이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법학, 헌법학에서 이 사람의 이론은 그냥 흘러간 옛 얘기 정도로 취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 수능 출제자들이 이미 이 이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 다만 혹여라도 능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직 참정권만으로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 과거의 문제를 보면 이거를 가지고 참정권을 골라내는 문제가 드물게 있어요. 아주 옛날 문제.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러면 능동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때? 이 둘은 능동 아니고 뭐만? 참정권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고 저에게 막 논쟁거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제가 잠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속히 물러가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